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려 합니다. IS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알아보면서 시장에 주고 있는 힌트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가 준비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개별적인 흐름, 오늘 오전과 오후의 변화 그리고 최근의 추세 체크를 할 거고요. 먼저 큰 틀에서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지원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한 것, 오늘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반도체 강하다, 잘 가고 있다라고 안심해도 되는 구간인지 특별한 부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야기 들려주시죠. 일단 이제 연말 장세가 지나고 난 뒤에 연초부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나 연말 장세에 이끌었던 IT 종목들 위주로 주로 조정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반도체도 역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되면서 조정폭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조정은 결국은 크게 본다면 펀더멘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현이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시기고 또 한 가지는 펀드가 이제 재편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다면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우리가 반도체 전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뭐 반도체가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 물량이 많이 출회되거나 혹은 펀더멘털을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은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특히 미국도 지금 보면 엔비디아나 조정 받는 걸 보면 조정 폭은 있지만 사실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제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조정을 보면 외국인 매도 물량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우리가 지수 낙폭은 꽤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뭐 외국인이나 투신, 연기금의 매도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에 우리가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연초에 출회를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체인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다라는 반증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반도체의 지금 조정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과다하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연결고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대형주 중심의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고 추가로 담으시는 걸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상에서는 어떠한 걸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나스닥 쪽의 움직임에 조금씩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선물이나 그쪽의 수급 동향이 마무리되는 국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체크해야 될까요? 연초에 이제 만약 어제 오늘 이제 조정폭을 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 연말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랠리가 나왔고 우리 증시도 상승할 때 좀 아쉽지만 외국인들이 현물 대응보다는 선물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게 지난 12월달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한 44,000 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게 연초에 이제 매도로 출회가 돼서 한매도가 되는 거죠. 한매도가 되면서 프로그램 물량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한매도 물량을 보면 한 3분의 1 이상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난 연말에 매수했던 선물 물량이 나온다 본다면 아마 시기적으로 내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음 주 한 초반 정도까지 가격 조정을 예상을 하고 이후에 조정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간 조정 양상일 수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가 언제 멈추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 증시는 9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주 연속 그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달 뒤, 석 달 뒤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나올 확률이 다우지수는 100%, 나스닥이나 S&P는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확률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냥 조정은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매수 기회로 지금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이해하기로는 수급상의 흐름으로만 이해를 하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 없다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분기에 지난 4분기에 예측했던 가이던스 하향 아마 이제 금리 동결 시기에는 결국은 매크로적인 측면보다는 대부분 이제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텐데 이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섹터를 조심하고 차향되는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 지금 시기인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전기차 일부를 제외하고 IT 쪽에서는 대부분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초반에 이런 낙폭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르게 매수에 동참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좀 멈추는 걸 확인하고 동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의 뷰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차영주 위원님, 그러면 지금 하락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종목들의 사이즈 큰 종목의 특징과 함께 궁금한 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초반에는 엄청 강했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약간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라서 반도체의 순환매 관점은 여전히 큰 종목 보지 않더라도 유효한 구간인지 거기에 대한 팁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반도체 업황의 다양한 순환매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우리가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관련주들이 벌써 이제 며칠 올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 반도체가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네. 것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거래량이 어제랑 그러니까 올 들어서 거래량들이 만만치가 않았었던 거래량들인데 작년 거래량이 벌써 5배 정도씩 거래가 됐었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아직 이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분출했다라는 것은 오늘 일단 단기 정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동안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던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에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격이또라는 것은 그 현재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차트를 보고 계신데 차트 봉 차트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 차트하고 이동평균선하고 거리를 우리가 이격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주가 급등하면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죠.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두 가지가 꼭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격도가 축소되는 과정인데 하나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봉이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고요. 하나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기 전에 봉이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약간의 엊그저께 음봉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인텔 효과 때문에 봉이 조금 꺾일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격도도 또 그 거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축소하는 과정인데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을 축소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네. 2차 전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는 것보다 봉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게 결국 축소되는 과정이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봉과 이동평균선이 거의 붙어서 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조심성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이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를 볼 때 온디바이스라든지 CXL도 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2025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올 상반기까지 봐야 되는 건 뭐죠? HBM과 D램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봉으로 놓고 보면 아직 흔들리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연말에 급등한 것에 따라서 올해 조금 변동성이 있어 보이지만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야 이게 변동성이 있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인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인텔과 HBM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모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 트레이딩 이 자금들이 이렇게 몰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 내에서의 새로운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여기서 트레이딩 자금들이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빠지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뒷심이 약하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다른 또 수급을 빨아들이는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참 생물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들이 이걸 어느 누가 한 명이 주도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이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한눈에 잡힌다라는 것도 시장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궁금한 게 다음 주에 뭐 삼성전자의 실적도 있지만 CES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위원님. 사실 CES 이벤트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신 AI도 있지만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쏠렸던 게 퍼즐 가능성이 있는 그 재료를 안고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신 모아가는 전략도 그 이유가 되어야 될지도 팁도 같이 주시죠. 우리가 이제 CES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CES라고 한다라면 각 이제 그 기업체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라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하나의 행사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당장 실용화 가능한 것도 있고 먼 미래를 위한 시제품인 것들도 있죠. 우리가 벌써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CES 얘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나왔었던 상황인데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저는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신 게 뭐냐면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증시가 코로나 이전에 활성화되기 이전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만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뭐 CES라든지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야, 이것이 있으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이 주식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니야? 라고 봤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이 열리면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아. 다른 사람들이 모이겠지. 서로 이구동성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 꺾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CES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제약,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가 당장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그러죠.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장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12일 날 합병 신주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벌써 미리 계산하는 거죠. 먼저 빠져나오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락을 방지하는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것을 모멘텀으로 새롭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증시 체력상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기술들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퍼런스, 그 CES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먼 미래, 뭐 어떤 로봇이 나온다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 로봇계를 선보인 이후에 아직까지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신 지금 당장 실용 가능한 뭐 전장과 관련된 무엇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는 수급 논리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CES에 대해서는 상용화 그 포인트를 좀 잡고 보자라는 뉴스까지 저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시장 반응 나오면 또 한 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반도체 5위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은 지가 꽤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오늘 해운 정유주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관련주가 오후까지 움직임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와 맞춰서 봤을 때 하루 이상으로 지금부터 조금 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죠. 이번 홍해 사건 기반으로 놓고 보면 이번 홍해 사건 이것만 놓고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약 40% 정도 올랐거든요. 거의 이제 초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HMM이나 해운주들이 상당히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긴 혹은 투기적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뉴스는 하루하루 단위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너무 급변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이란과의 관계라든지 지금 홍해에서 나왔던 후티 반군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또 급등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또다시 뭐 미군이 뭐 후티 반군을 공격해서 또 격퇴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또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사건에 따라서 바로바로 일이 일비로 바뀔 수 있는 것 부분은 사실은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서 따라가기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고 해서 내렸다고 해서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보이거나 혹은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세를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직관적인 부분으로
치고 빠지는 스캘핑 매매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수익 실현 좀 하시고 조금 편안한 부분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특히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단기간에 40% 정도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홍해로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해운 관련돼 있는 운임 지수가 그 정도 올랐고요.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운임 지수가 한 10% 내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40% 이상 급등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조금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진행학적 리스크가 보통 한 일주일 상간에 두세 번 정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만약에 나오면 오히려 그때는 제가 볼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지금은 추세를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자세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묶어서 대표님 해운 정유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같은 결로 봐도 무관할까요? 아니면 결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이 해운주와 관련된 주가의 흐름에서 사실은 이 뉴스와 관련돼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섹터 전체로 놓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예를 들어서 홍해가 막혔다고 해서 이게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벌크 운임 지수 이걸 구분을 하고 지나가는 항해하는 배 선박에 대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은 대형 운임 컨테이너 운임사를 위주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었고, 이 부분은 컨테이너 운임의 단기간에 40% 확대라는 이 부분이 좀 빌미가 되었지만 아마도 이게 이제 테마로서 본다면 지금 막 상승하는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절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심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신호까지 주셨습니다.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워낙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데 중동발 리스크의 반응이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조언 하나도 부탁드리고요. 워낙 시장에서 생각보다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런 테마성의 움직임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다시 한번 유가를 볼 때 이제 큰 틀도 함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을 먼저 보죠. 큰 틀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이제 상황들, 학습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사례와 지금 상황을 좀 비춰보자라고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게 지정학적인 어떤 작은 거지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유가라든지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동서 냉정 구도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었죠. 그런데 동일한 사태가 또 벌어진다라면 그만큼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도 전쟁 중인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와 지금의 유가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전쟁이 더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그 유가는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가는 전쟁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떠한 이러한 유사성을 찾기에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탁 튀어나왔다. 그럼 일단 놀래죠. 그렇지만 이제는 강아지가 또 튀어나오면 나왔네라는 정도죠. 더군다나 이번 사태를 놓고 본다라면 가장 큰 전쟁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죠. 이번에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를 하는데 뭐 믿고 그렇게 천조국하고 싸우려고 드는지, 헬기 한 대 떠가지고 그렇게 됐을 정도니까 일단 시장에 반응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악재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진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느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고 올라가느냐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매수를 해놓고 내일까지 올라가겠지 했는데 오늘 밤에 후티 반군이 항복을 선언해버리면 내일 아침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리스크에 대한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고 이제부터 이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수익을 크게 낼 것이야, 가능성이 있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세상이 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손도 못 쓰면서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섹터다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항상 어떠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니까요. 어떤 영역에서 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3위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조금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할 겁니다. 먼저 위원님과 먼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리포트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다가 오늘 사실 중동발 리스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바를 지금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걸까요? 주요 종목들의 하락,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으로 봐야 될지 뉴스에 대한 반응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설명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이 방산과 관련해서 항공우주 쪽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에는 좀 약하죠. 그리고 항공우주는 이제 스페이스X가 이렇게 계속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면 우리는 여기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와 방산이 결합된 그러한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는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경우고요. 큰 기업들로 본다라면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다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섹터들은 올해 저점 매수 관점의 매수 강하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MTN에서 처음에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한 6개월 끌었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또 한 6개월 끌었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부터는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변경을 좀 시켜드렸었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그동안에 쌓였던 수주들이 매출로 연결되는 원년이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들이 증권사들의 12월 말,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대거 나왔어요. 어제 이제 한국항공우주 리포트가 이제 첫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 공통점들을 보면 다들 이제 올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동안 쌓였던 수주가 매출로 바뀌고 매출로 바뀐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영업이익률이 무려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조금 2, 3일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저는 조정이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오늘 매수하시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좀 약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렵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따라 사고 싶고 떨어지면 야 이거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좋은 업종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까요? 올라갈 때는 야 이건 조금 기다려보자. 떨어졌을 때 이거는 이건 좀 사보자. 그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는 모아가자라는 전략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방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무제표가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훅훅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고 단기간에 뭐 2배, 3배 내겠다 이 욕심 버리시고 꾸준히 모아가게 된다라면 의외로 괜찮은 수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이 섹터들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 주셨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이지원 대표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수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관련해서 폴란드발 뉴스 나오면서 들썩임이 나왔는데요.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지금도 하나 더 나왔네요. 폴란드 대통령실에서 한국 방산 계약 지지한다. 현 정책 유지할 것이라는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폴란드발 이슈에 우리나라 반응하는 것 어디까지라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못 오르는 이유가 폴란드 그 다음 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논리 좀 적용시켜 주세요. 일단 이제 올해 하두가 우리가 본다면 실제로 이제 작년과 가장 큰 시장의 결이 다른 부분은 작년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금리와 관련된 있는 매크로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면 올해는 철저하게 실적, EPS, 가이던스 상향 이제 여기에 주가가 반응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전에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주는 실적 개선이 되는 섹터 중에서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부분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악재가 어떻게 보면 좀 해석됐죠. 실적에서 우리가 가장
불투명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은 폴란드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 2차 계약 이행 여부였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이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안도렐리가 좀 나왔는데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가 나쁠 때 방산주가 굉장히 선방을 했기 때문에 오버슈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은 실적과 관련해서 방산주는 실적 개선주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담보에서 따라오는 섹터고 단적으로 본다면 뭐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넥슨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 대비라면 대부분 지금 현재 매출 규모가 3배에서 4배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우리 방산주 섹터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자금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기반한 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은 외국계 장기 자금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단기적인 등락 변동성보다는 저도 역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실적 가이던스 나온 걸 보면 올 상반기와 올 하반기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가이던스는 상향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역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신다라고 한다면 신고 매수 시기는 가격적인 뭐 흐름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4분기 실적을 확인한 시점이 될까요? 아니면 전분기 대비로 좀 뚜렷하게 나오는 1분기까지 조금 시를 미뤄둘 필요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산주는 너무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미 방산주들은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조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부분은 지금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면 제가 볼 때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분할로 오히려 계속해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떠한 포인트로 접근하면 될지 이에 대한 팁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변동 포인트, 그렇다면 어떠한 시각 봐야 될지 산업 전체의 턴 말고도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주도주에서 밀려나나 아니면 밀려났나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님, 2차 전지주를 주도주 성격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미 밀려난 상태라고 보실까요? 올 1분기를 놓고 본다면 사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실적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본다면 결국 시장이 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 때 얼마만큼 캐펙스 투자가 많이 들어간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어려울 때 이 자본주의 지출을 많이 한 것이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거나 시장이 반전될 때 크게 성장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캐펙스 투자가 가장 많았던 섹터를 본다면 AI 반도체와 그리고 EV 2차 전지 배터리 파트 그리고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 잠시차와 관련 부분에서는 이번 1분기가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향 조정된 섹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1분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실적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는 1분기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리튬 가격은 지금 대부분 그 시장 행동 자체가 중국의 선물 가격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선물 가격에 기반을 두는데 이게 연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 가격이 인도분 관련되어 있는 절차 때문에 가장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 보통 2월달하고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2월달과 3월달이 리튬 가격이 가장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면 결국은 지금 여기도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월과 3월의 저점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소재나 전기차랑 대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리튬 가격과 1분기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가이던스 하향을 합쳐서 본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1분기는 볼 필요가 있고 1분기가 지난 이후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쪽은 관심을 조금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금 당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시작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위원님의 시각도 공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가장 궁금한 건 첫 번째가
트레이딩의 탄력이 남아있는 구간인가?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해요. 하루 종일 변동성이 있는데 뭐 이렇다게 뚜렷할 방향성이라 하기에는 좀 물음표가 붙은 상태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트레이딩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변동폭이 최소한 10% 이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10% 움직일 거다 어느 정도 모르잖아요. 움직였다 싶으면 한 4, 5%가 움직여줘야 움직인다라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금 빼고 그다음에 호가에 대한 어떤 그 갭 이런 걸 하고 단 1, 2%라도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10% 이상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변동성이 지금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에 사면 플러스에 팔 수 있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에코프로 기준으로 3만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한 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 2차 전지가 좀 녹록지 않은 해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지금 뭐라고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3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달려왔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 프로의 시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럼 마라톤을 뛰어야 돼요. 49.195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49.195 중에 대략 한 10km 정도 뛴 것 같아요. 근데 이 10km를 뭐 어떻게 뛰었냐라면,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선수하고 마라톤 달리는 선수하고 그 똑같이 뜁니까? 그건 아니죠. 100m 달리기는 그 트레이딩,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뭐 해운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게 끊어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천천히 뛰어야 마라톤을 뛰는 거죠. 그런데 2차 전지는 2023년에 100m를 뛰었어요. 10년 거를 밸류를 이미 땡겨왔잖아요. 그러면서 고밸류 얘기가 나왔을 때 그 2차 전지를 옹호하시는 분들 얘기가, 야 10년 밸류 땡겨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일은 뭐죠? 기다리는 일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더 땡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그 무조건 이 산업이 망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산업이 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쟁자들이 당연히 출연하는 거고, 이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30년 전에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30년 전에 강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치킨 게임을 이겨내고 삼성전자가 된 거예요. 우리 K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우뚝 서려면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돼요. 당장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좀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원년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니까 작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100m 달려왔고, 100m 달리기로 10km 달려왔으면 이제는 숨이 찰 때도 됐죠. 그러면 아직까지 마라톤은 완주할 거예요. 그러면 좀 쉬어져야 가지, 여기서 계속 달리면 탈납니다. 쓰러집니다. 못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불안해,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호흡을 다시 고르지 못하면 중도 포기하는 거고요. 호흡을 제대로 고른다라면 다시 뛸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뛰어주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딱 한 종목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결승 그 꼬린 지점이 딱 여기에 있는 종목이 코스피 이전 상장 1월 중이란 헤드라인 나온 LNF, 그러면은 수급 논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O 생각하시면서 코스닥 시작에서는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논리로 결승점 앞둔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편한 거지만, 결국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전 상장도 이전 상장인데, 실적이 자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DX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겠나. 참 실적이 좀 그렇네요. 예. 예. 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 추가로 질문 드려봤고요. 저희 오늘 좀 여유 있게 진행해봤습니다. 마지막 1위 체크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행주가 잘 갑니다. 항공사 유가 이야기도 있겠지만 모두 다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 가진 키워드가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여행 패키지 수요, 여기에 조금 카테고리화된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요.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 가는 것일지 아니면 작은 종목의 탄성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우리 대표님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행주 쪽에 오늘 흐름, 쏠린 자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여행주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지난 이제 4분기 패키지 여행 수요가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4분기 패키지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붙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주가는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여행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크루즈,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일련에서 본다면 역시 뭐 여행주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바닥에서 꽤 있었고요. 이번에 이 그 4분기 패키지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외국의 그 레포트들의 현재 항공주의 그 여행과 관련된 부분은 3분기 정도를 피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주와 여행주가 궤를 같이 하게 될까요? 유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테마가 강력하게 오르면서 여러 종목이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선별 과정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팁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항공주는 아무래도 유가나 달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변수가 좀 있고, 지금 유가는 사실 그렇게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결국은 공급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불협화음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파토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이 그렇게 압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수요나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 뭐 LCC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패키지 여행과 관련이 있는 동남아 노선이 많은 LCC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확인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비슷한 결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작은 여행주가 오르고 사실 롯데 관광개발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카지노주는 좀 사이즈가 큰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행이란 키워드를 봤을 때 조금 더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맞는 걸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거하고 코로나 때 막대하게 일으켰던 차입에 대한 부담하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잠깐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렵게 된다라면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기게 되는데, 그 대출금을 갚으려면 뭔가 그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익이 생기면 내가 이 수익을 쓰는 게 아니라 대출 갚는 데 먼저 써야 되잖아요. 지금 여행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코로나 때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남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그동안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먹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지금 갚느라고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사들 주가가 우리가 이제 많은 리오프닝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여러분들 다녀오셨고 뭐 저도 다녀왔고 하지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여행주들의 상승은 올해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과 같은 여행 수요가 유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올해 하반기 때는 한번 기대해보자. 아직은 빌린 돈 갚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이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리 마무리하면서 랭킹5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들을게요.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